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글로벌 띵킹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계사나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또 사회, 정치 여러 분야가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했듯이요. 대한민국은 해안과 대륙이 맞부딪히는 반도 국가죠. 반도 국가의 운명은요. 세력 간 충돌이 잘 일어나는 지정학으로 인해서 위기에 자주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 지경학적 이점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 반도 국가 자체가 강한 나라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해져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해서 남들이 건드릴 수 없는, 남들이 눈치 보며 전략적 교류를 서로 원하는 강소국이 되거나 아니면 남들이 업신여기며 밟고 지나가는 나라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의 운명에 항상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너무 분명하죠. 대한민국이 이러한 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도 정치도 세계사적 흐름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제정치의 흐름을 항상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국제정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국내적으로도 국가 전략에 대한 여야 간의 기본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개헌을 통해서 연대와 연합의 정치가 가능한 권력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양원제가 돼서요. 상원에서 국제정치 흐름과 우리의 이익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죠. 오늘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의 정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현주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현주의 길이 궁금하신 분들,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이현주 TV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제가 또 동영상 올릴 생각이니까 이현주 TV도 꼭 구독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수가 달라지길 바랐습니다. 적어도 전 정권보다는 낫길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 통합의 흐름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후회합니다. 보수의 가치도 중도의 유연함도 공적 책임감도 그때 우리에게 통합을 제시하면서 다짐했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력과의 공존에 대한 약속도 공천조차도 공천 돌려막기 파동에 휩쓸려 버렸죠. 이젠 진정성 없이 하는 통합 구호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는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꽤 잘 나갔기 때문에 당대표 등 지도부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절 찾아와서 고향 영도에서 출마하고 부울경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등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저를 설득을 했죠. 그런데 부산 가겠다고 하고 내려가니까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연고도 없는 부산 남구로 밀려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한 일이었죠. 고향 영도에는 공관위원장의 비서 출신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고향 발전을 위해서 부산을 내려갔는데 그 명분조차 없어진 거죠. 정치는 명분이라서 사실은 그때 저는 그만뒀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밀어내기 공천이 부당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무소속 의원이었는데요. 조국 사태 당시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삭발로 저항하기도 하고 용기 있게 문재인 정권과 운동권의 문제를 비판을 하는 바람에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치솟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던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견제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항상 애써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당시에 이용 가치가 있었겠죠. 젊은 정치인을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끌어들이고 이미지를 소비한 다음에 권력을 나눌 땐 철저히 내치는 그런 행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행태가 보수 정당의 흔한 방식이었음을 나중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리석은 스스로 자책했지만 통합 과정에서 저와 함께했던 몇 명이라도 경선이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가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낙선하고 정치를 쉬어야만 했습니다. 쉬어보니까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가 되고 울분이나 격한 감정도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죠.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제 자신이 객관화되었습니다. 애초에 너무 승승장구했던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르노코리아에서 일하면서 프랑스 르노그룹에서 한국인 유일하게 스톡옵션을 받았고 30대 후반에는 대한민국 자산 규모 30대 대기업 중에서 최연소로 임원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저는 IMF 이후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사회안전망의 절실함에 공감을 하던 중에 마침 중도 확장을 꾀하던 민주통합당의 인재영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광명을 지역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꺾고 그 당시에 제가 39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화려하게 정치 입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사 그렇듯이 너무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고 너무 승승장구하면 반드시 어딘가에 제동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비교적 개혁적인 성향이었지만 X세대인 저로서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운동권 세력과는 정서적 괴리가 있었습니다. 반기업 정서와 지나친 낭만주의적 대북관, 집단주의적 문화는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급기야 친문 비문의 개파간 갈등과 문파 세력의 문자 폭탄에 질려서 선도 탈당을 하였지만 함께 탈당을 도모했던 그 누구도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가라. 나중에 따라 나갈게. 그렇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정치 비정함을 실감을 하면서 리더라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비겁할 수 있나 원망스러웠지만요.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저를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어떻든 그때부터 저는 홀로 이현주의 길을 찾아서 방황을 시작을 한 셈입니다. 친정인 민주당을 등 돌리고 나온 저는 한동안 타겟이 돼서 문자 폭탄 물론이고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진보 언론에서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는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 정말 힘들었죠. 더구나 탄핵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초기 지지율이 70~80%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니 마음대로라는 구호에서 보듯이요. 조금만 비판을 해도 추종 세력들이 문자 폭탄에 댓글 테러, 심지어 사무실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성 이런 발언들 그런 것으로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검경 정보원들이 저와 관련된 비리처포를 수집하러 다닌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입장에서 원망과 울분이 가득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게 없듯이 저도 정치를 입문한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올 때는요. 그만한 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개인적 입장과 감정에 매몰돼서요. 함께했던 동지들, 지역에서 나를 순수하게 도왔던 많은 분들의 마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는 그런 마음의 빚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들은 제 안부를 물으셔요. 결국 제가 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리고 나서 저는 세상사 모든 게 거저 주어지는 게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떻든 당시의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경험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요. 치열한 또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치적 통찰력, 정무적 감각 이런 것도 그래서 길러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또 위안을 삼습니다. 저는 낙선 이후에 쉬면서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그냥 대충 어디서 듣고 이렇게 떠들어왔던 것들 반성도 하고 제가 부족했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인생 또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사유하는 시간을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늘상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한때는 국회의원 하다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요. 여유가 생겨서 가족과 저 자신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추스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현주는 이현주의 길을 가겠다. 잘 나가던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서 보수정당에 와서 기껏 한다는 게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이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보수가 변화하는데 기여를 하던가 아니면 정치가 좋게 변화하는데 기여를 하던가 정치를 하는 이상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할 말은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깟 정치 안 해도 그만인데 줄이나 서고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정치는 그래도 하지 말자. 그래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현 위기 상황은 탄핵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패배한 보수 세력을 적폐청산이란 구호 아래서 잔인하게 도륙한 윤석열 검찰 사단을 보수의 집권 세력으로 옹이해서 온갖 무리를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칼같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를 둘러싼 국민의힘 인사들, 나중에 그들을 윤핵관으로 불렀는데요. 그 인사들의 면면과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그의 행보와 발언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대선 경선 돕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평생 검찰에만 있었기 때문에 국정운영 준비가 부족하다, 국정운영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 의혹이 있었죠. 이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근간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 셋째, 보수 괴멸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권력이 쇠락을 해서요. 내부 모순에 부딪히면요. 결국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고 보수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세 분 모두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의사결정이란 게 집단 지성이 모인다기보다는 정당, 그중 주류 세력의 집단적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핵심 이익 집단의 이기심이 발동하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그것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견제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예상한 대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발언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천이니 권력이니 하는 것에 집착해야 소용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이 주어진들 결국은 많은 이들의 불행으로 끝난다는 것을 10여 년 정치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갑니다. 물 흐르는 듯하고 민심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왔죠. 방송에서 제가 이대로 가면 총선 폭망이다. 대통령에게 줄 서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경고를 국민의힘에게 방송에서 했는데요. 그걸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촉구를 징계를 한 것입니다. 징계 예고도 받지 못했고 소명 기회도 없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언론에 나가 대통령의 실정과 당의 무능, 비민주성을 비판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한 바입니다. 하지만 독재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비판을 했다고 징계를 하니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유란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가끔 저를 향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비당권파로서 내부 비판을 해왔습니다. 다만 당시 민주당에선 비당권파라도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2012년 당시 30대 대기업의 임원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저를 영입해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한 6, 7년 동안 점점 더 당이 좌클릭하고 극단적인 진영 대립을 향하는 것을 그때 느꼈고요. 결국엔 탈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합류하고 나서 보니까 또다시 극단적인 진영 대립을 향해서 내부 비판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편이냐라고 묻는 것일 겁니다.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전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삭발을 할 때는
보수들은 환호를 했고 민주당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죠.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뀌니까요. 비슷한 일을 할 때 환호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들의 진영만 바뀔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바뀌지 않았죠. 물론 과거보다 좀 감정적으로 해봐야 문제 해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해진 건 있습니다. 세상이 누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당일 때는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일 때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여당일 땐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하고 야당일 때는 권력기관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집권하면 권위적이 되고 권력을 빼앗겨서 야당이 되면 국민 편이 됩니다. 어느 쪽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한쪽의 경험은 다음 정권의 노하우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굳이 진보냐 보수냐 묻는다면요. 글쎄요. 요즘에는 틀에 박힌 이념보다는 정답을 찾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굳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따지자면요. 안보나 경제 이런 데서는 중도 보수에 가깝고요. 외교, 복지 이런 건 또 중도에 가깝고 그리고 정치와 사회 문제에서는 자유주의, 다소 진보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요. 권위적이고요. 시대착오적이죠. 그리고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보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보는요. 경제와 안보 면에서 좀 불안하다 하는 얘기들. 그래서 정권을 주긴 좀 그래. 야당은 잘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생활인들, 대다수 중산층들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도 좀 시대에 부응하고 진보라도 경제와 안보 면에서 진보적 아젠다는 있지만 현실의 어떤 시장 또는 현실의 국제 질서에서 그렇게 불안하진 않다,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 듣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정답을 놔두고 과거에 해왔던 관행을 점점 더 극단화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일 텐데요. 그런데 정치권에 오고 나서 보니까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마치 된 것 같아요. 저는 다시금 다수파의 상식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치가 기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정치가 모든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를 탈피하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되면 갑자기 권위적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이 상황, 이게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수파 상식대로 정치하는 게 이렇게 어렵냐? 멋지게 이러저러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한 신인들이 왜 정치권만 들어가면 저리 되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소위 다수의 상식대로 가장 정의로운 길로 내로남불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면요. 기성 정치 세력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존의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양당의 정치 세력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길 혹은 더 정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기성 정치 세력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정의롭고 더 선명하면서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성 정치 세력보다 결기나 투쟁력도 약하면서 그저 양 세력 중간쯤에서 어중간하게 눈치다 보면서 멋진 말만 반복해서는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군들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정치는 상대적인 것이라서요. 오늘날 한국처럼 몰상식한 일들, 권력의 사유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멋지게만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권력에 영합하는 그런 걸로 비치기 십상입니다. 아니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권력에 영합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누굴 추종하는 게 아니라 사리분별을 하는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가치나 정의를 추구하긴 해도 한 번도 사람은 추종한 바가 없습니다. 새정치란 말에 혹해서 안철수를 잠시 따랐지만 제가 추구한 것은 사람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현상이란 시대 정신이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누군가 개인을 추종하는 정치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정치인 모두 각자가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 정치를 하되 그 길이 같다면 함께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다수의 침묵하는 시민들이 깨어나서 지금의 관성적인 진영 대립을 극복해야 됩니다.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 도탄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가장 정의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 진작 갔어야 하지만 아직 가지 못한 길, 그러나 이젠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바로 이현주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이전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이라는 측면에서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제3의 길이 결코 어중간하게 양극단의 중간쯤에서 엉거주춤하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최선의 길이어야 하고 가장 정의로운 길이고, 그것을 고민해서 용기 있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길이고 정의로운 길인데 양극단하고 안 한다라고 해서 누구와도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길이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와 같은 길이든 연대를 하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본질은요, 양당의 중간쯤 생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양당이 모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입니다. 그러니 그 무당파층은 어중간하게 양당의 주장의 중간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에 어디가 겹친다 하더라도 양심상 가장 정의로운 길을 용기를 갖고 가길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말입니다. 이들의 정치적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국가개혁의 시대 정신을 간과하고 적폐청산에만 열중한 결과 엉뚱하게도 검찰 정권의 탄생을 초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현 정권이 탄생했지만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집권한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는 비판하고 있지만 이 정권이 보여주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리미리 정확히 진단하고 그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 상황이 나아진다고 착각하는 그 속에서도 똑같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권위주의로 대변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권력의 교체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우왕좌왕하면서 권력 독점력에 빠져서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에 결국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의 권력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외교면에서의 비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요,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정권 이후에 다시는 이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개혁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띵킹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꼭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 그 대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윤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안을 제가 나름의 생각, 전략 외교의 노선과 함께 또 통일에 대한 제 시각과 함께 쭉 서술한 책이 곧 출판이 되는데요. 한 8일, 10일 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 그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